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분석이 꿈의 분석을 이용하는 정신치료로 기술되고 정의되는 때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프로이드는 분석 치료에서 꿈 분석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예증하는 논문을 썼다. 세이크는 한 치료 시간에서 다음 시간으로 꿈 분석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꿈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내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달린트는 자기가 분석을 하고 있는 후보 분석가의 분석을 종결하기 전에 후보 자신의 꿈 하나를 완전히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철저한 꿈 분석은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 같은 실습은 각 후보들에게 꿈이 충분히만 분석되어진다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꿈 분석은 오랜 동안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많은 분석가들은 프로이드가 푸는 꿈에 관한 주제로 집필을 한 이래 지금도 꿈 분석을 환자의 정신적 갈등의 근원과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로 인해 백일몽, 실언, 은유, 농담, 그리고 책, 영화, 연극에 대한 반응, 심지어는 신경증적 증상과 같은 다른 정신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 등한시된 반면 꿈 분석이 강조되어 왔고 분석 기법에서도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가 강조되어 왔다. 내가 교과과정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정신분석 연구소는 꿈 분석에 관한 최소한 하나의 강좌 또는 세미나를 갖고 있다. 많은 곳에서는 2개나 3개의 강좌 또는 세미나를 갖는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증상 분석에 관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모든 연구소가 예외 없이 증상의 기원과 역동에 관한 강좌를 갖고 있는 반면 증상 분석에 관한 강좌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과 연관지어서 루비는 공포 증상도 꿈과 같이 분석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을 쓰는 것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다. 환자가 분석을 받고자 오는 이유가 증상의 제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증상 분석이 정신분석 교과 과정에서 왜 그렇게 등한시 되었는가를 이해하기는 힘들다. 백일몽의 경우 기법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현상의 심리적 측면은 다른 세미나에서 논의될지도 모르겠으나 임상적 분석 작업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떤 분석가도 꿈 분석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가치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기법과 적용 문제도 잘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본 장에서 정신생활의 다른 특징의 분석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 문헌에서 그와 같은 점들이 상대적으로 무시됨으로써 빚어진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분석의 대상으로서 꿈이 본 장에서 보다 많은 공간을 할애하게 될 다른 현상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임상 실제에서의 꿈 분석에 관하여 약간의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이미 잘 알려지고 여러 번 언급되어진 것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첫째로 오랜 동안 꿈 분석의 주된 중요성은 환자의 병인적인 본능적 욕구와 그것에 관련된 억압된 기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었다.
분석가는 꿈 분석을 무의식 세계의 억압된 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서 그리고 유년기에서 병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건을 재구성시킬 수 있는 토대로서 사용하였다. 구조 이론의 소개와 정신적 갈등에서의 불안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있은 후에 꿈 분석과 해석의 영역도 그만큼 넓어졌다. 유년기의 본능적 욕구만이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일 수 없게 되었다. 갈등의 다른 요소들, 모든 요소들, 즉 불안, 죄책감, 방어, 그리고 자기 처벌과 양심의 가책과 같은 초자아적 요소들도 포함이 되도록 변화가 일어났다. 대부분의 분석가에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의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론의 수정을 가져오지 못했다. 여기까지 일단 초반부를 우리가 조금 소화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꿈 분석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정신분석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1900년에 발간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꿈 분석이라는 책이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어떤 그 이전에도 어떤 히스테리 연구나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정신분석의 아주 주요한 이론들이 특히 초기에 지정학적 이론, 토포그래피컬 디어리,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꿈 분석을 통해서 역동적인 무의식이 꿈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잘 썼기 때문에 이 꿈 분석이라는 책이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됐어요. 그러면서 꿈 분석이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하는 왕도, 로얄 로드라는 이런 개념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래 꿈 분석 자체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꿈 분석에만 의존해왔던 그런 패단도 있다고 보여요. 지금 현대에 오면서 그래 프로이디안들은 이걸 좀 균형 있게 보려고 우리 심리 현상 중에 꿈 이외에도 우리가 백일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판타시나 그리고 어떤 농담, 은유, 실수 이런 것들의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심리 현상에서도 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무의식의 활동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증상 자체가 타협병성이니까 그 타협병성 속에서는 그게 갈등 구조가 증상 속에 숨어 있죠. 그렇다면 그 속에 억압된 무의식과 그리고 방어 그리고 어쩌면 그 내담자가 삶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카타스트로피라고 할까요? 어떤 트라우마틱한 시츄에이션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우울이나 죄책감이나 자기 처벌 욕구나 이런 아주 복잡다기한 것들이 증상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너무 지나치게 꿈에 의존했던 과거의 경향들에 대해서 아마 찰스 브렌나는 좀 균형을 잡아보고 싶어 할 거예요. 현대 정신분석에서 꿈 분석을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보진 않아요.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심리현상과 같은 것이다.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중에 꿈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꿈이 로얄 로드고 다른 것은 거기에 비견해서 별로 사소한 것이라고 이런 어떤 경중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꿈 분석이 특히 융이안들은 지금도 꿈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분석이라 하면 이 꿈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융이안의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지만 융을 공부하신 분들 얘기는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꿈을 가져오도록
어쩌면 내담자들이 자기가 꾼 꿈을 잊지 않고 가지고 와서 그 꿈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풀어나갔던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 잠깐 나누죠. 저는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시작해버려요. 한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하여튼간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선배가 그 작가 선생님인데,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다가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선배인데 굉장히 이제 창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욕구가 강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나 작업실에 뱀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소방관도 출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야, 내가 그거 쫓아냈는데, 쫓아낼 때 언니 어땠는데 그랬더니 무섭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다음에 또 다시 와 이러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꿈이죠? 꿈이 아니라 진짜로요. 진짜로? 근데 예, 진짜로 뱀이 들어와서 예,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를 하더니 야, 나 작업실에 두꺼비가 들어왔어 이번에는. 그래갖고 두꺼비를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는 뭐 소방관 부를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래 다음에 또 놀러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리얼리티하고 꿈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예,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무슨 이게 꿈 분석 꿈 해몽 있잖아요. 네. 우리 정신분석 분석 말고 꿈 해몽 이렇게 사주 보는 사람들이 예, 하는 거에서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나도 우리 애 가질 때 태몽도 두꺼비를 꺾고 뱀이나 두꺼비가 이게 굉장히 길한 그런 약간 어떤 생명체나 이렇게 어떤 아주 더러운 이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그걸 것 같아서 언니의 작품에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랬더니 야, 나 아니나 다르게 내가 스타일이 이때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새로운 어떤 다른 시즌으로 굉장히 이거를 전환하는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새로운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거랑 겹쳐서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 야, 그럼 기분 좋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얘네들 뭐 실수나 무슨 우연한 사건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아주 좋은 사례죠.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리얼리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예술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삶 자체가 무의식에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사시는 분이죠. 어떤 융이 얘기하는 동시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뱀이 드러나고 두꺼비가 들어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판타지 세계하고 판타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에 걸맞는 외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묘한 것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꿈 아닌 꿈이죠. 아주 꿈꾸는 거 꿈인 것 같은 현실인데 무엇이 현실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사례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걸 아주 잘 승화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도 잠깐 나누시죠. 저는 원래 이제 꾸긴 꾸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리고 뭐 스토리도 없고, 만약 기억난다 해도 그냥 어떤 장면 정도고, 색깔도 거의 없는 듯한 느낌,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꿈이었는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꿈에 대해서 꿈이 제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게 좀 더 믿음이 가면서 공부도 좀 하고, 꿈을 꾸려고
생각도 해보고 적기도 하고 해봤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꿈이 색깔이 선명한 그런 꿈을 꾸고 스토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사는 게 좀 더 오래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면서도 경험을 하니까. 그 잠자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꿈속에 또 하나의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풍요롭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아내는 일어나면 늘 꿈을 이야기를 한참 물어보면 늘 꿈을 꾸고 스토리가 그렇게 정교하고 막 드라마틱하고 한데 저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꿈이 좀 생생하게 보여지면서 뭐랄까 좀 기대되는 것도 있고.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억압하고 있던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억압이 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선 전의식까지 꿈속에서 접근하고 의식으로 충분히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무의식과 전의식이 오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조금 더 정서라 할까? 아무 일 없이 약간 음악을 들어도 살짝 슬프다 그럴까? 어, 슬픔이라는 게 그런 네, 정서가 좀 옛날보다는 좀 제가 많이 조금 더 느껴지고 그게 부끄럽지 않고 조금 더 수용되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돌봐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돕는 분이나 누구에게나 슬픔의 정서가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로 저는 봐요. 슬프다고 하는 건 인격 통합의 과정이죠. 가을을 타는 거 아닌가 라는 가을을 탈 수 없는 목석이 지금 사람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가을만이라도 사람이 되는 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꿈 하면 제 와이프가 가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악몽을 꿨다고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면 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면 제가 나가버렸대요. 어.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이제 뭐 서로 농담하고 웃고 그랬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항상 기억에 남는 건 그겁니다. 반복적인 거거든요. 다음 날이 이렇게 제가 뭐 긴장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군대 가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는 꿈을 꿔서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꿈속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러고 나면 꿈속 이렇게 잠을 자면서 좀 릴렉스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긴장을 계속 하고 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실제 그 일을 닥쳤을 때는 그 긴장이 저한테 좀 더 이렇게 이로운 효과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좋아요. 전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게 어떤 시그널 앵사이티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재앙이나 재앙적인 사건이나 그래서 카타스트로피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어떤 대상의 상실 혹은 사랑의 상실 아니면 자기의 캐스트레이션으로 인한 자기의 피너스의 상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어떤 것의 상실이나 어떤 초자아로부터의 아주 처벌받은 그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초자아로부터 심하게 질책받아서 자기가 자책하던 그 괴로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어느 경우의 상황이 특히 우리의 인스팅추얼한 부분 우리의 활동 영역에서 무언가가 내가 내 안에서 큰 역동들이 일어날 때 과거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내 안에 어떤 드라이브죠. 어떤 역동들이 움직였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재난하고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이고가 만들어내는 게 불안이라는 게 앵사이티. 그러니까 실제 어떤 재난으로 가버리면 또 똑같은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데 그 재난적인 상황에 재난을 겪었을 때 경험했던 정서의 몇십 분의 1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그널 앵사이티, 신호불안이 생기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죠. 대비책이라는 게 디펜스인데 디펜스를 마련함으로써 이 재앙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고가 압도당해 버리는, 우리가 정말 헬프리스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고가 잘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그런 어떤 타협형성을 해내는 거죠. 근데 어때 목사님 경우는 지금 꿈이 그런 타협형성을 해주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조금 잠을 설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실제 재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이런 타협형성이 적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몇 번 경험한 거는 제가 가장 싫어하고 막 가슴 아플 것 같은, 뭐 갑자기 그렇죠. 차를 도난당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해서 와, 정말 이러면은 나는 절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꿈이어서 다행인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현실감 있게 꿈을 꾸긴 했는데, 네. 근데 마음에 항상 남는 거는 기분은 안 좋습니다. 기분은 안 좋다. 났을 때. 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요. 꿈이 작용하는 게 각 개인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네. 저는 꿈이 거의 뭐 인생을 꿈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꿈이 엄청 많이 꾸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꿈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어느 초등학교 언젠가부터 이게 시리즈 꿈을, 근데 이게 비몽사몽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꿈이 한 20년에 걸쳐 가지고 시리즈로 꾸는 꿈도 있고요. 나레이션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지 하고 또 그다음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를 꾸는 것도 있고, 별의별 종류가 다 있지. 영화를 찍는 것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외계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외계 행성으로 스파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어느 산에 내려가지고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제 꿈은 생생하거든요. 거의 현실감 있게. 완전히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강 목사님은 외계에서 파견 나와서 잠깐 이쪽 일을 여기 둘러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죠. 난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생생하니까 정말 그런 데가 있을까 하고 막 구글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 찾고 막 해보면은 비슷한 게 나오긴 하는데 많은 경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도시나 건물이나 그런 것들 나오고, 뭐 어떤 경우는 어떤 산에 있는 바위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를 이제 긁어가지고 만든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힘든데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그 밑에 도시로 내려가면 길은 미국의 도로 표지판이 있고 바닷가는 일본의 바닷가고 산에 있는 길은 중국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건물들은 남미 스타일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꿈에서는 이게 막 다 혼합된 것이 이미지로 쫙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어서 보면은 똑같은 데는 없지만 비슷한 건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꿨던 꿈들을 뭐 도시 모양이라든지 건물, 그다음에 걸어갔던 층에서 내려갔던 데 이런 것들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꿈을 거의 실제로 생활에서 기억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꿈에 대한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내가 봤던 거나 기억하던 거나 이런 조합이 아니고 뭔가 우리 정신 세계에서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꿈을 꿀 때 자기 전에 뭐냐면은 오늘은 어디를 다녀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재밌거든요. 막 날아다니는 것도 하잖아요. 꿈에서 그 날아다니는 방법도 있고 이제 물 속에서 헤엄치듯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무서운 꿈을 꾸면은 꿈에서 스스로 뭐라면 야 이거는 꿈이야 꿈이니까 이거 지금은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잠을 깨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이 현실과하고 꿈하고 이게 모호한 상황에서 의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요. 그러시겠네. 예, 상당히 피곤해가지고 잠의 질이 상당히 낮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젯밤에도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꿈을 꿔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어느 방에 그 어느 산 속에 있는 어떤 호숫가에 이제 물 속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가 나와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살던 집에 빗방인 거예요. 어, 그런 경우. 아주 그래가지고 예, 아주 공간 자체가 산과 호수와 집, 과거의 집과 현재에 살고 있는 동네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혼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아주 복잡한 꿈. 어쩌면 융이 자기 프로이드나 융이나 모두가 무의식의 세계를 여행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분석의 처음 창설자들이 초기에 경험했던 게 실제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로서의 여행들을 했는데 그 여행에서 잘 생활하기도 하지만 그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이카틱한 상태로 머물러 버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니체도 굉장히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신 분인데 프로이드나 융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요. 그런데 니체는 어떤 면은 이 무의식의 세계에 갔다가 융이나 프로이드처럼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작전 중 실종돼 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큰 보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류인도 얘기했듯이 분석가들이 일반적으로 꿈을 자를 때는 지정학적 이론을 고수하고 신경증적 증상과 성격의 특성을 분석할 때는 새로운 구조적 이론을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정학적 이론이 뭐였죠? 지정학적 이론이라는 게 토포그래픽 티어리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것. 이게 최초의 어떤 우리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죠. 그 다음에 구조학적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할 때는 구조학적 이론은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렇게 마음을 셋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초기에 나눴던 세 가지하고 뒤에 나왔던 세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어쩌면 1차 구조 이론을 토포그래픽 티어리라고 보고 우리가 보통 구조 이론이나 2차 구조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결국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이론은 지정학적 이론, 두 번째 이론을 구조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우와 나는 꿈과 꿈 분석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이분법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논리적인 모순과 실질적인 단점을 논증한 바 있다. 동일한 논문에서 우리는 초기의 설명에 근거를 두어 꿈 생리학에 관한 수정 이론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의 기본적 내용은 꿈, 이드, 자아, 초자아 사이에서 생긴 다른 어떤 타협 형성과 마찬가지로 꿈은 일종의 타협 형성이라는 점이다. 꿈의 특수한 심리적인 특징은 그와 같은 점을 설명하기 위해 원래 제한된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 즉 꿈의 형성은 1차 과정에 의해서 무의식 세계에서 시작이 되며 검열관으로 작용하고 꿈의 요소에서 논리적인 또는 편집상의 수정을 가하는 전의식에 의하여 2차 과정을 겪게 된다는 이론으로는 잘 설명될 수가 없다. 반대로 꿈이라는 것은 깨어있을 때 갖는 어떤 사고나 환상, 행동처럼 처음부터 마음의 세 가지 체계 사이에서 생긴 타협 형성인 것이다. 꿈을 특징 짓는 독특한 심리적 측면들은 수면 동안 어느 정도의 퇴행과
자아 기능의 정지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쉽게 설명된다. 특히 대부분 꿈의 특징인 현실감은 수면 동안의 현실 검증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일어난다. 꿈속에서는 어떤 현실 검증 능력이 일부 정지된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네, 꿈의 심리학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을 이런 식으로 수정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한 가지는 옛날 이론에 맞지 않았던 내용들이 수정된 이론과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꿈을 꾼 사람이 자신에게 이것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때처럼 꿈의 전 기간 동안 현실감이 유지되지 않는 꿈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는 꿈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다른 한 가지는 간과해버릴 수 있는 꿈이 어떤 특징들을 명확하게 밝혀준다는 것이다. 꿈의 난해성은 항상 방어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꿈의 난해성은 꿈의 사고를 생소한 외국어를 번역해 놓듯이 1차 과정으로 번역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난해하다. 그러나 꿈꾼 사람 자신도 꿈에서 성취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욕구가 위장되고 왜곡되거나 방어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안, 죄책감 또는 우울한 감정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피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알로우와 나 자신이 제시한 수정 이론이 갖는 주된 가치는 꿈을 맞는 다양한 정신현상들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는 데 있다고 본다. 꿈은 더 이상 이제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현상들과 같이 동일한 일반적 법칙을 따르고 동일한 개념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의 수정은 꿈의 심리학을 신경증적 증상 형성의 심리학, 실수나 잘못과 같은 일상적인 현상들의 심리학, 그리고 종국에는 농담의 심리학까지 연관시키려 했던 프로이드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 꿈의 내용 또는 발현몽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결국 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꿈꾼 사람이 이 상황에서 환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내용일 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현몽을 결코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꿈꾼 사람의 설명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약간의 실망감과 심지어는 환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와 같은 것은 떨쳐버릴 수 있다. 결국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꿈이 의미하는 것, 즉 꿈이 꿈꾼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꿈에 관한 어떤 보고든지 그것이 꿈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보인 연상이라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는 게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연상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환자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뚜렷하고 충분한 꿈의 내용을 얻어내고자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또는 그게 정확히 어떻다고요? 와 같은 것은 좋은 질문이 못 된다. 그것은 연상을 통하여 유도하고 조사할 만한 아무런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 꿈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은 꿈에 대한 환자의 첫 번째 연상인데 이것은 나중에 연상 못지않게 꿈 분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첫 번째 연상은 꿈에 표현된 욕구와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연상 가운데 하나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분석을 받는 한 젊은 여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날 밤 꿈을 꾸었어요. 별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어쨌든 모호한 꿈이에요. 어머니가 내 남동생과 결혼하는 그런 종류의 꿈이었을 거예요. 기분 나쁘고 터무니없는 꿈이에요. 그런 꿈이 날 화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난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일처럼 보였어요. 환자는 그녀의 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었으나 만약 꿈에 관한 그녀의 설명을 꿈에 관한 연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꿈의 분석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상당할 정도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최근에 그녀의 치료가 중단된 것에 대해 나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년기에 아버지가 자주 사업차 여행을 떠날 때 보였던 반응과 같은 것이다. 자주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해주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를 되찾을 수 없으며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오빠를 더 사랑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자신의 질투심과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상냥하고 유순하며 몹시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었고 특히 자신과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버지가 가장 멋지고 현명하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에서 내게 꿈을 말해주는 것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그녀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버지에게 어린 양을 부림으로써 자신에게 아버지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게 꿈을 말함으로써 나에 대한 분노 감정을 극복하려 하였고 또한 꿈이 그녀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내가 과시할 수 있게 해줬다. 야, 이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 묘한 게 드러나죠? 치료자가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묘한 현상들이 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분의 역동 속에서는 치료자의 나르시시즘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자기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이런 역동들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치료자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양상들이 이분들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예요. 따라가면서 보죠. 근친상간에 대한 꿈보다 좋은 어떤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이 좋은 내용의 꿈을 가져온 환자가 어떤 분석학을 싫어하겠는가? 결국 분석적으로 볼 때 모든 환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은 일상적인 것이며 그녀의 표현대로 하면 평범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얼마나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하는지조차 모른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내게 그런 식으로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동안 환자는 질투하고 화가 나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녀는 나를 독차지했으면 하였고 내가 그녀 외에 다른 환자나 가족이 없기를 바랬다. 동시에 그녀는 나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었고 그녀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음으로써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모욕을 주려 하였고 이 모든 것이 유년기 때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의 반복 또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오는 전이었다. 나를 독차지하려는 욕구와 나에 대해 복수하려는 욕구 모두 그녀의 수면 시간 동안에 직접적으로는 의식적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 둘 다 모두 심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욕구는 모두 억압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것은 그녀가 기억해낸 꿈의 내용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외롭고 질투심 많은 어떤 어린 여자애가 엄마와 자니는 꼭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엄마와 자니가 어디론지 가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자신과 아빠가 결혼하게 되고 아빠가 자기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복수에 대한 욕구는 그녀가 말한 꿈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수면 동안에 조금 나타난 것 같다. 그러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첫 번째 연상에서 그와 같은 것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별로 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뭔가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평범한 등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 자체가 그녀의 양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분노 감정에 대한 반동 형성면과 동시에 많이 약화시킨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환자의 꿈에 대한 설명이 바로 첫 번째 연상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례들은 흔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찾기가 쉽다. 예를 들자면 저자가 본문 내용을 수정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한 환자가 오늘은 꿈의 일부밖에 모르겠어요 라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계속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날 밤 꿈의 내용으로서 여성의 생식기, 도로는 여성의 한 부분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것이었다. 꿈에 관한 환자의 보고가 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꿈에 관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실제로 환자에게서 듣는 것 같은 내용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꿈의 알맹이 부분은 빠지고 뼈다귀만 소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위에 상세히 토기된 꿈은 10중 8구 다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다. 환자는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 또는 남동생이 결혼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표현이든지 또는 환자는 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내 어머니와 오빠 또는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어느 것도 아주 정확한 내용이지만 꿈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고 필수적인 환자가 말한 내용보다는 수면 동안 환자가 무엇을 경험했을까라고 가정해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시간 동안의 꿈에 대한 환자의 내용을 들으면서 수면 동안에 환자가 경험한 의식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데 정신을 쏟다 보면 임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즉 설명되어지는 꿈 자체에 들어있고 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는 실마리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꿈 분석의 자료는 환자가 어떤 꿈을 꾸었겠다라고 분석가가 생각한 내용을 재구성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환자가 말한 꿈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위의 상황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다음 내용이 있다. 문헌상에 나오는 사례 보고들은 흔히 환자의 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꿈의 의미만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조잡한 분석이 될 뿐이라는 비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두 가지 사실이 빠져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꿈에 관한 환자의 설명 자체가 꿈에 대한 첫 번째 연상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꿈을 꾼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계속 연상을 하지 않아도 꿈의 의미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127에서 131페이지에서 어린아이들의 꿈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소개하였다. 분석의 경우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꿈이 출현하게 된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환자가 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꿈의 의미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그 후에 하게 되는 연상을 듣게 되면 더욱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 그것들은 흔히 자신이 이해한 것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 그러나 환자가 상당 기간 동안 분석을 받아왔다면 추후의 연상을 듣지 않고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다른 주제로 바꾸기 전에 꿈 분석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다. 분석 문헌을 보며 꿈을 하나의 의사 전달로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꿈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분석을 받고 있을 때는 모든 경험, 모든 생각이 그가 분석가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와 말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모두 항상 최소한 모든 환자의 동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환자가 분석 기간 동안 기억하는 모든 꿈은 분석가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메시지이다. 모든 사람은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재몽 속에 감추고 있다. 반대로 잊혀진 모든 꿈은 잠재몽 속에 말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꿈을 연구한 결과 매일 밤 기억되는 꿈에 있어서도 잊혀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예에서처럼 환자의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꿈을 말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꿈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거나 최소한 분석할 만한 뭔가를 갖기 위하여 각각의 꿈을 기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 하는 욕구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경우에 분석가의 임무는 말하고자 하는 욕구와 않고자 하는 욕구 둘 다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다. 그 환자의 경우 어떤 꿈을 말하고 말하지 않든지 간에 분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의 동기이다. 위 예에서 나온 환자의 경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몽에서 표현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전이 욕구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외디푸스적 욕구의 파생체, 즉 그녀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녀에게 뭔가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억들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꿈 얘기를 하는 것이다. 좀 더 깊이 억압된 외디푸스적 파생체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그녀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할 때, 즉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녀가 느꼈던 감정과 행동의 분석 내지는 이해까지 도달한다. 말을 하는 것과 않는 것이 노골적으로 과장된 형태이든 꿈에 대한 환자의 생각 중심부에 가까우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연상이라면 그것이 분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꿈의 전달적 기능이 아무리 도처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중요성이 없고 특별한 분석적 관심도 쏟을 필요가 없다.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과 같이 역동적으로 별 중요성이 없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똑같이 현명치 못하다.
임상적 상황에서의 꿈 분석에 대하여 말할 것이 아직도 많지만 다른 주제, 즉 증상의 분석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꿈 분석에 대해서 찰스 브레너가 자기가 가진 소신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어떤 내담자가 꿈을 얘기한다면 꿈을 분석하면 꿈 자체 실제 그 꿈에 무엇을 꾸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실제는 이분이 꿈을 얘기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꿈에 대한 설명 자체가 꿈과 관련되는 첫 번째 연상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꿈 자체도 내담자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어떤 동기에서 이러한 꿈을 꾸게 됐는지 하는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꿈의 하나의 도구가 될 텐데,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기억하는 건 극히 일부죠. 그런데 그것이 그 꿈 중에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설명 자체도 명확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꿈에서 일어났던 연상이 꿈을 깨고 나서 분석 시간에 연상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꿈에서 연상하던 그 무의식의 세계가 또다시 계속해서 연상으로 드러나는 게 꿈 전체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꿈의 어떤 부분이 지금 설명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내담자의 무의식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는 꿈을 설명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담자가 보고하는 꿈 그 내용 자체,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깊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이 사람이 here and now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연상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꿈 자체에서 드러나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무의식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마치 그 꿈속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꿈 해몽집을 보는 것처럼 정확한 내용을 탐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버리면 이 꿈을 누가 꿨거나 상관없이 그 내용만 보면 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과거에 프로이드가 있기 전에도 꿈에 대한 책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도 꿈에 대해서 쓴 책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잠깐 우리가 우리 꿈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 프로이드가 꿈 분석에 대한 책을 쓰고 할 때 2조 말에 우리나라에서도 꿈에 대해서 저술을 하신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핏 보고 깊이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 한국에도 그런 꿈에 대해서 유학자가 잘 써놓은 게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꿈 해몽집이라는 건 뭐예요? 돼지 꿈을 꿨으면 복권이다. 고추를 봤으면 아들이다. 마치 이게 1대1 대응이 있는 것처럼 이게 지나치게 상징을 고착시킨 상징으로 연결시켜버리면 꿈을 잘 해석하는 거야. 그 꿈속에 뭐가 나왔지? 그건 이걸 상징하는 거야. 라고 일률적인 상징이 사용되는, 그래서 마치 어떤 일반적인 상징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건 상징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상징 자체는 사람마다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분이 쓴 꿈 해몽집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간다고 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꿈을 보고하는 내용도 이분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또 어떤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계속 그 속에서 갈등 구조가 있는 거죠. 꿈 자체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체도 거기에 위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의식 속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불안이나 우울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무의식에 있는 게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자체가 위장된 형태로 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된 것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꿈과 원래 무의식의 세계. 잠재몽과 현재몽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매니페스트 드림하고 레이턴트 드림이라는. 레이턴트 드림은 원래 그 무의식의 속에 있는 거고 매니페스트 드림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꿈속에서 체험했던 것은 어떤 매니페스트 드림인데 그 밑바닥에는 레이턴트 드림, 잠재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잠재몽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어떤 무의식에 대한 탐구가 되겠죠. 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강의들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꿈에 대한 어떤 찰스 브레너의 굉장히 프랙티컬한 어프로치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찰스 브레너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나누죠. 저는 이제 꿈 해석을 그 사람들한테 잘 한다고 소리를 듣거든요. 네. 사실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무의식을 그래서 꿈을 어떻게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꿈이라는 자체가 제가 꿈을 많이 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꿈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도 플레이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그 판타지 월드를 굉장히 넘나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목사님 경우는 거의 가상현실을 진짜 실제로 경험하듯이 하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고 뭐 하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꿈속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이거는 내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러고 저는 잠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 마치 약간은 내가 업서빙 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서빙 이고와 익스페리언싱 이고가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거의 업서빙 이고가 작용을 잘 안 하는데 강 목사님 경우에는 꿈속에서 나를 안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심리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연구 대상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꿈에서 의지적인 작용들하고 막 그 뭐랄까 힘들면은 그만둬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해내고 말티다 그 의지를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감당이 안 되면은 이거는 꿈이니까 깨버리자 해가지고 어느 장면에서 딱 일부러 깨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suspension of ego functions라 reality testing, suspension reality testing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현실 검증 기능을 일부 정지시키는데 정지시키는 정도가 각각 다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정지를 조금만 시키고 상당 부분을 내가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할 때 꿈이 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있으면 그냥 가지만은 그거를 최대한 이게 뭐랄까 현실감을 가지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꿈에서 난다 그러면은 나는 걸 꿈에서 날면은 그냥 나는 거지만은 제가 그거를 마치 이게 그 곡을 뒤집어 쓰고 그 가상현실을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걸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꿈을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되면은 꿈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결국은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서 어떤 퇴행이라든지 그 자기 전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꿈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저하고 의사소통할 때 꿈을 이용해서 저한테 어떤 경우에는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꿈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도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꿈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판타지를 다루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퇴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경직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런 거 보지 꿈 자체를 막 해석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별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꿈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말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바로 그럼, 그 사람의 예, 자기현상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석 시간 자체도 꿈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치료 관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석가와 내담자의 그 치료 세션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그 꿈과 같은 가상현실과 비슷해요. 그 또 하나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날 꾼 꿈과 연계해서 꿈이 계속 꾸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비온이 봤던 이제 그런 개념이죠. 어떤 우리가 꿈꾸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활발한 어떤 무의식의 세계의 흐름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꿈에서 그 내담자가 사용하는 어떤 반복적인 아까 김세호 목사님이 반복적인 꿈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래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심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숫자라는 예,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그냥 그 자체를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현재 그게 마음에 자꾸 걸린 이유 내지는 그걸 반복적으로 자꾸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현실의 삶에서 찾아보면은 그게 어쩌면 그게 어떤 매니페스트 드림과 예, 레이턴트 드림을 구별하고 있는 것 같죠. 반복되고 있는 현상 자체는 기억에 남는 것들이죠. 실제 꿈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꿈이 드러난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어떤 레이턴트 잠재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이런 억압된 정서나 억압된 어떤 판타지 같은 것이 자꾸 변형된 형태로 그때그때 드러나겠죠. 그 원래 어떤 레이턴트한 잠재되어 있는 꿈이 잠재적인 판타지가 있는데 그 잠재적인 판타지가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게 매니페스트 드림으로 변환 과정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제 레이턴트 드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냈다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런데 지금 강 목사님이 보고 있는 것은 이분이 보고 있는 그 반복적인 그 패턴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꿈꾸는 자 요셉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가 결국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라는 뭐 그런 성경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인용하곤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특히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꿈을 꿨다고 하면서 교회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심지어는 요새 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꿈에도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론 공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칭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그게 마치 어떤 그런 합리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 무슨 권위를 부여받은 얘기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적인 무슨 뭐 이런 아주 매지컬한 어떤 네네네. 마치 본인이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꿈을 꾸면 항상 이런 게 진짜로 이루어졌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걸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결정한 의사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때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본인 꿈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의식적인 것으로 보나요? 무의식적인 것으로 보나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분이 정말 염려가 크고 애정이 깊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떤 패턴을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게 안 됐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예. 근데 그 보통은 의식으로 보이는데 무의식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자기 안에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래요. 예, 예. 안 풀리기. 자기 안에서는 어쩌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 아는 부분과 그렇지만 그걸 관철시키고 싶은 욕심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타의병성이 꿈속에서 네. 꿈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네. 리얼리티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꿈이니까. 예. 그래서 자기 만족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꿈속에서. 이제는 그거를 이렇게 표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또 현실 세계에 이어져 버리는 거죠. 예, 예, 예. 사람의 판타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마치 이게 리얼리티인 것처럼 이 사람들 또 느낀다는 얘기게.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리얼리티 테스팅이 서스펜션 된다는 꿈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꿈을 계속 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그렇죠. 꿈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말하려는 의도, 말하지 않으려는 의도 이것들을 다 분석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이제 책에서 그렇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본인의 의사가 좌절됐을 때 꼭 이런 실제로 그런 꿈을 꾸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걸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때로는 그게 공격하듯이 느껴지니까 그게 좀 이렇게 분란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냥 이걸 의식이라고 하게 되면 전부가 나쁘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분도 무의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역동에 휘말려서 그러는 것으로 느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거기 그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소신 있게 밀고 나가버린다는 얘기 문제는. 그게 행동화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행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판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자기만의 판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데 그걸 쓰겠다고 하는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전능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증상이죠. 예, 그 꿈을 말하는 자체가 행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중요하게 본 부분이죠.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역동이 꿈속에서는 아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검증 능력이 일단 서스펜션 돼서 리얼리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자기 바디를 마음대로 그 근육을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꿈속에서는. 운동 능력이 상실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어떤 판타지가 일어나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꿈을 꾸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에서 어소시에이션이 계속되면서 이거 자체가 행동화로 이어져 버린. 그렇게 되면 이건 몽유병 환자가 꿈을 꾸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몽유병 환자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근육 통제, 자기 운동 능력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몽유병 환자는 실제 꿈꾸는 속에서 일어나서 여기저기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꼭 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액팅아웃이라는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죠. 성경의 요셉의 꿈 이야기가 저도 옛날에는 꿈을 이룬 요셉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썼는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꿈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을 뿐이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요셉의 꿈을 자기 삶에서 이루고 싶으니까 그걸 마치 꿈꾼 거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셉은 전혀 그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꿈은 꿈이었고 자기의 삶은 자기 삶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요셉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사실 지금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점도 있지만 요셉이
날마다 그 어떤 자기의 처음에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거나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딱 2번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도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가지고 지금 본인께서 꾸는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실제로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연결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구체화시키려는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게 그냥 말 그대로 퇴행이잖아요. 퇴행이죠. 전능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가 유아 시절에 가졌던 전능감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실제 행동이나 자기 마음속의 인터널 월드하고 리얼리티를 자기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판타지와 리얼리티가 구별이 안 되는 게 이게 어쩌면 리얼리티 테스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게 심한 경우는 사이카틱한 환자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묘하게 이분에게는 그 전능감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까지 움직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오늘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김동환 선생님하고 한 선생님도 잠깐 마지막 소감 잠깐 나누시죠. 네, 꿈 보면서 그동안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인상 깊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제가 하이가 실종된 꿈을 꿨거든요. 하이가 실종됐고. 길에 나갔는데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때 꿈에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러면서 위에 옷을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가려서 빨리 사람들 안 보는데 돌아가서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는 꿈을 꿨는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그런 꿈을 많이 꾸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꿈을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그동안 계속 그걸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어쩌면 한 번도 안 꾼 게 아니라 요즘 거기까지는 허용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실제 꿈을 꾸고 있는 게 뭘 얼마나 꿨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중에 일부 편린만 나오는 거죠. 나중에 어쩌면 기억이 되는 것은 그 중에 기억에도 괜찮을 부분만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기억되는 것 자체를 꼭 그걸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지금 나한테 기억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을 내가 기억해서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꿈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상들이 계속해서 또다시 이 상담 세션 안에서 연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설명하는 내용 자체도 이미 어떤 면에서 꿈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게 객관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심리 내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설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꿈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꿈을 설명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머티리얼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잊어버린 꿈을 기억시키려고 너무 애쓰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게 가능하다면 기억하는 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건 무의식적인 방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죠. 무의식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이에요.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꿈 이야기 하는 동안 각색을 하거든요. 바로 각색이 된다. 각색이 마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각색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이야기를 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색한 거거든요. 그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뭘 각색하고 있는지만 찾아내면은 그 사람이 현재에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갈등 구조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지금 각색돼 나오는 꿈속에서도 이게 마디피케이션이 일어나죠. 세컨더리 리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꿈에서 드러난 것들이 그걸 좀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작업까지가 그 꿈의 드림웍 속의 하나예요. 그 무의식이 이렇게 의식이나 전의식으로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것들이 원래 라지컬한 세계가 꿈의 세계는 프라이머리 프로세싱이 1차 과정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가 없는데 그걸 설명할 때는 굉장히 논리 있는 것으로 지금 각색돼서 나오니까 그 꿈이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논리적인 게 아니죠. 동서남북이 없고 과거와 현재가 없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도 되고 하나가 여럿이 또 되고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들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판타지 월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것 속에 전 우주가 들어있고 전 우주가 우주 속에 어떤 이 작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아무것도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또 다 들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프라이머리 프로세스이 1차 사고 과정이네. 논리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제법 그런 대로 라지컬한 것처럼 스토리 라인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꿈 과정 속에서 이게 개작이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그게 꿈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과정인 것으로 재미있게 일어나는 거죠.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기억했다고 하는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연상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젯밤 그 꿈을 꾸었지. 근데 잘 애매한데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자꾸 뭐가 나온다고 하는 게 실제 기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자유현상이 또 다른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구별할 수는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무의식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꿈인 거니까. 그리고 상담 과정 속에서도 어차피 우리는 어떤 그런 꿈의 과정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어떤 판타시, 우리가 전이 현상 자체가 어떤 판타시 현상이기 때문에 깊은 몰입된 분석은 결국 어떤 전이가 활성화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떤 판타시 혹은 다른 쪽에서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한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예, 아까 그 꿈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례도 그렇고 저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많은 여러 번 그 폭격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6.25 때 그거를 경험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나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집 밖에도 못 나갈 것 같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꿈같이 저는 들려요. 그 부모님이 떠나갔던 그 기억과 이게 옷자락을 부모님을 붙잡고 싶었던 그 기억 있잖아요. 그게 약간 진짜 아까 그 백일몽처럼 진짜 실제로 6.25에서 난 기억보다는 본인의 그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약간 어떤 시각적인 어떤 감각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은 있는데요. 하여튼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각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 어떤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 그런 것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불교에서 보는 세계관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꿈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깨치어야 우리의 실제 마음으로 뭘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쉽게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굉장히 판타스적인 요소들이 판타시를 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 내가 아니고 대상도 실제 대상을 우리가 보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가 우리가 정신분석의 개념과 불교에서 보는 어떤 세계관과 우리가 잘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이번 가을 학기는 오늘 첫 시간에 끝나시는 분 우리 목사님하고 김동환님은 이 강의는 다음 주부터는 안 만나니까 오늘 서로 마지막 인사하고 1월에 만나는 봄에 만나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실 거니까 우리 각자 마지막 클래스메이트들에게 소회를 나누는 시간 잠깐 갖죠. 두 분은 다음 시간에 없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동환 선생님 이번에 참여하시면서 동료들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셨는데 서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나누시죠. 네. 제가 일정 때문에 뒷부분을 이제 비디오 끊었고 이제 참여해서 좀 네, 아쉽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오전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연상도 하고 네, 이런 수업이 참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학 동안에는 제가 많이 하고 내년 여행을 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네, 푹 쉬고 푹 쉬시고 2월에 네, 네, 재충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드리고요. 뭐 강목사님 소개로 또 우리 교수님도 뵙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알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 학기 첫 수업이어서 또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밖에 할애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해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목사님. 사정이 있는데도 좀 이해를 그래요.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면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입시 공부하듯이 지식 위주로 가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니까 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천천히 가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그래요. 그러시면 우리 한조연님하고 강 목사님도 잠깐 두 분에게 말씀 나누시고 우리 마무리하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모여서 저녁을 꼭 함께 하면서 끝나는데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럴 기회가 없어서 정말 아쉬워요. 저는 그 한참 참여하면서도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복습도 하나도 안 하고 싹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시작하고 있어가지고요. 너무 마음 편하게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 분 선생님 다음 학기 그 겨울에 쉬시더라도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속하면은 너무 여기 모인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굉장히 귀한 공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쁘게 참여하고 있는데 두 분 선생님들도 다시 또 꼭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김동환님은 뭐 2월에 복귀하실 거고 우리 김 목사님은 뭐 한 12월 쉬시고 1월에 가능하시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잠깐 말씀 나누시겠어요? 뭐 저는 그 전에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그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반도 모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자기를
뭐 그 뭐냐 칼빈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자기도 모른다.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나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소외하는 걸 그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좀 목회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대부분 이야기하면은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딱 보면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권위가 있고 좀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좀 파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파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약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직되어 있고 또 건강한 어떤 신앙생활들을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다가 이제 김태경 목사님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 원래는 김태경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고 왜냐면 저기 신학교 미국 와서 공부하는 데서는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가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 나이가 같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네,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면은 이야기도 하기도 좋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부하는 게 더 풍부해지죠. 아무튼 그 두 분 같이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하셔가지고 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같이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체험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우리 같이 또 이 여정을 함께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기 바래요.